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의 종합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I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다기준 분석 기법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기준 분석이라 하면 Multi-Criteria Analysis인데 꼭 경제성, 어떤 재정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고 그거 말고도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성이라든가 혹은 또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다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다기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기준 분석 기법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기준 분석이란 다수의 속성들을 고려해서 다차원의 목적들을 충족하는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정책당국이 어떤 특정 재정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KDI가 다양한 다기준 분석 기법을 비교 평가한 결과 결론적으로 분석적 계층화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택하게 되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합하게 수정하면서 적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AHP 분석의 기본 구조를 다음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이게 잠깐 나옵니다만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 당연히 우리가 매뉴얼이 되겠는데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은 이 2008년에 나온 지침처럼 종합적인 예타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도 있고, 또 계속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수자원 부문 혹은 뭐 철도 혹은 박물관, 체육시설, 혹은 문화시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사업 유형별로 또 예타 지침이 계속 발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AH 분석의 1계층에서는 경제성 분석, 정체적 분석과 지역균형 분석을 평가하고, 2계층은 정책적 분석을 구성하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사업 추진의 위험 요인 및 사업 투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1계층과 2계층, 또 3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까 BC 분석을 하는 경제성 분석이 있고, 또 정책성 분석에서는 어떤 여기 나와 있듯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업의 추진 의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자체 재정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충청북도청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충청북도청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있느냐, 진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얘기게 되고, 또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봅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 기반돼서 추진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걸 보게 되겠고, 또 사업의 준비 정도라든가 뭐 이런 수화 평가하는 걸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 중에는 재원 조달이 과연 가능하냐, 이걸 보고, 또 환경성 평가, 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걸 또 보게 되고, 또 추가 항목도 우리가 보게 되고, 특수평가에 또 여러 항목이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환경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이 환경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갖고 추진하겠던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새만금 간척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후에 살펴보니까 이 환경성 평가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또 이게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지역 균형 발전에 별다르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어떤 낙후 지역에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그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가 또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크게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혹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든가 혹은 우리가 취업 유발 효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은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든가 취업 유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성 분석에서 다뤄지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산 유발 같은 것들이 편익에 산정하는데 이제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서 우리가 고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하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중치를 줍니다. 과연 이게 경제성 분석이 가중치가 얼마나 되고 또 정책적 분석 또 지역균형 발전 분석의 그 가중치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모든 사업의 이 가중치가 사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HP 평가자들에 의해서 이 중요성이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업은 이 사업은 경제성이 중요해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이 사업은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해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기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2019년에 AHP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19년 정부는 AHP 과정에서 정책적 평가를 내실화 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너무 그 경제성만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 효과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가 혹은 주민 생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라든가 건강 생활 불편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또한 환경성 평가를 우리가 보고 또 안전성 평가를 전부 함으로써 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라 그러면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 현재 그러니까 2019년 개편 전에 이러한 식으로 AHP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개편 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책성에서 이 정책 효과, 사회적 가치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 효과라든가 생활 여건 영향이라든가 환경성 평가 또 안전성 평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특수평가라든가 혹은 사업의 추진 여건 등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책 추진 의지가 사업 추진 여건에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 효과에 방점이 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HC 분석에서 제1계층에 대한 가중치는 사전에 어느 정도 범위를 주는데 과거에는, 즉 과거라고 하는 것은 2019년 개편 전일 말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동일한 범위를 주었는데 최근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사전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이전에는 대개 경제성 분석이 이제 35에서 50%, 정책적 분석이 우리가 25에서 40%, 지역균형 발전 분석이 25에서 35%였는데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개편 후에는 이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전혀 팩터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이 이제 정책성 분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발전이 그 웨이트가 상당히 올라간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비수도권의 경우는 올랐다. AHC 분석에서 1계층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자로 하여금 평가 항목에 대해 사전 가중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 개편 이전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경제성 분석에 우리가 가중치가 35에서 50% 주어지고 정책적 분석의 가중치가 이제 25에서 40%, 지역균형 발전 분석의 가중치가 25에서 35였는데 이후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경제적 분석의 가중치가 60, 70% 높고 정책 분석이 30, 40% 주어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전 가중치가 변하게. 또한 AHP 가버넌스 개편을 하게 됐는데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해타 대상을 선정하고 이해타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분과위원회는 SOC, 또 사회문화사업 분야, 그 다음에 복지소득 이전 분과위로 구성되는데 사업별 종합평가를 우리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무부처가 주요 평가 항목별로 사업 효과를 설명하고 조사기관의 검토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 후에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개편 전에는 이 가버넌스가 예타를 수행한 기관에서 이 AHP를 우리가 수행하게 됐는데 새로 개편 후에는 분석팀에서는 그 AHP 분석만 하고 최종 우리가 종합평가는 결국은 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또 이 세 가지 분과위원회가 이제 SOC 사회문화산업 소득 이전 분과위로 구성돼 갖고 결국 사업별 종합평가를 우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기관이 이제 KDI라든가 혹은 이제 키스텝은 R&D, KDI는 우리가 기존의 재정사업 또 지자체의 경우에 뭐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분과위에서 하고 이걸 돌리면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타 조사기관을 다원화했습니다. 그래서 B&R&D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했고, 또한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은 결국에는 복지 등 비정형 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라든가 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하여 수행합니다. 2019년 상반기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타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예타 조사기관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 등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 철회,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며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예타 사업 신청 전에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절차를 강화해서 자료 요청 제출 시기를 단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신청 시에 사전에 준비할 자료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타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자. 철도는 이제 일단 이렇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너무 오래 하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부 부처라든가 지방자치제라든가 해당 정부 부서는 굉장히 지칩니다. 지치고 또 중간에 이제 사업이 또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경되면 다시 또 신청해야 되고 뭐 이러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누적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너무 그러지 말자. 이제는 1년 이내로 웬만한 건 다 끝내자. 철도는 이제 고려사항이 많으니까 1년 6개월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조사의 주요 분석 범위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 관점 이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비타당조사의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의의는 특정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는 정책적 차원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자료로 우리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99년서부터 우리가 한 20여 년 동안 무려 우리가 예타를 통해서 사업비 절감한 부분이 144조 원 정도에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44조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모는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수행되기 위한 그래서 경제적 있음은 우리가 어떤 일단 사업의 어떤 계속적인 필요 조건 내지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성이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하면 그 추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꼭 현실적으로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 있으면 BC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경제성이 있는데 이것이 약간 BC값이 1보다 낮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책적 분석이라든가 학원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고려할 때 충분히 추진할 우리가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추진될 수도 있다는 당연합니다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로서 이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는
편익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시간 가치의 절감, 또 유리비 감소 등 어떤 운용 비용의 절감과 또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신규 문화 시설 건설 사업의 경우에 편익은 해당 시설의 어떤 존재 가치 등 비사용 가치와 시설의 사용 가치 등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경사분석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업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실로 다양한 재정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분석의 개념을 정의하면 일단 경제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비용 비율, 이제 PC 레이쇼라고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 또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 혹은 내부 수익률, IRR, 그래서 이거는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요, 비용 단가, 할인율 등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분석의 절차는 1단계에서는 일단 이 사업의 수요 추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의 수요 추정이 중요하고, 2단계에서는 추정된 수요에 입각해서 사업의 어떤 편익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고, 3단계에서는 사업의 비용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사업의 경제성을 편익비용 비율, 수요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등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익비용 비율은 비용 대비 편익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제성이 있고,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NP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했을 때 이것은 0보다 크면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의 경우는 이 IRR의 경우는 이것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업이 어떤 경제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비용 비율은 이와 같이 비용의 현재 가치 대비 편익의 현재 가치 비율로 우리가 계산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PT를 좀 더 현재 가치화 해갖고 이게 이제 이 전체가 편익에 우리가 현재 가치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거 전체가 우리가 비용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현재 가치로 우리가 따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리를 교량을 건설하게 됐다. 그러면 이 교량이 향후 우리가 한 n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의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우리가 최종 연도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뭐 n이 만약에 보통 우리가 n이 30이다 그러면 이거는 30년 동안 앞으로 이 사업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재정사업의 경우는 30년 동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BC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의 현재 가치는 기간 1부터 기간 n까지 발생하는 편익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선정한 편익들이 합계로 산정되고 비용의 현재 가치는 기간 1부터 기간 n까지 발생하는 비용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선정된 비용들이 합계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아침입니다만 이것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다. 라고 우리가 이러한 편익비용 비율 기법의 어떤 장점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겁니다. 또 결과나 규모가 유사한 대안을 평가할 때 이용되고 사업 규모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단점은 상호 배타적 대안 선택에 오류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편익이 늦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BC가 낮게 나타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업 규모의 비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수련제 가치법은 이와 같이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우리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차감해서 계산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쪽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풀어놓으면은 이거는 제로기에는 B의 제로는 이제 0승이니까 1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T가 1기 후에는 2자일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돼 놓고 하고 B가 두 번째 2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R의 자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n이 30이면 B의 n에 1 플러스 R의 n승까지 해서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우리가 편익의 현재 가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비용의 현재 가치는 똑같이 우리가 제로기 현재기에는 C0가 되겠고 1년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C1을 1 플러스 R 2자일 만큼 우리가 이것은 이제 R은 이제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이 할인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디스카운트 레이트인데 어떻게 이제 할인할 거냐 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는데 뭐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에서 강의에서 설명을 들어줬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할인율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간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할인율과 조금 다른 측면이 우리가 있습니다. 소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해갖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할인율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면은 2년 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n 기간 동안 하냐 그러면 cn을 다시 r의 n으로 이제 하게 돼갖고 이걸 이제 비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net present value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좀 들어가 있는데 NPV가 0보다 큰 경제성이 있고 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건 당연히 NPV이기 때문에 무슨
편익에 우리가 비용보다 커야지 결국 NPV라고 하는 것은 바로 B-E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지, 즉 이런 경우는 B가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경직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현재 가치 기법의 장점은 적용이 쉬우며 유사한 대안을 평가할 때 이용됩니다. 또 각 방법의 경제적 분석결과가 다를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용됩니다.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래 발생 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시하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적용이 우리가 쉬우며 우리가 내부 수익률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 일로 우리가 정의됩니다. 혹은 이것은 어떻게 또 정의냐면 순편익의 딴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우리가 정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내부 수익률은 케인즈가 제시한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시한 그러한 개념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하여간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그러한 할인율로 우리가 정의가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정의되고 사업의 결성은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수익률도 우리가 일단 엑셀에서도 우리가 쉽게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내부 수익률이 일단 시장 이자율보다도 큰 경우에 이제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직성이 있고 이 나서는 경직성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장점은 비교가 용이하고 대안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 측정이 가능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합니다. NPV나 필수 적용 시에 할인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사업의 절대적 규모가 고려되지 않고 또 다수의 내부 수익률이 동시에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사업의 경우는 짧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과대평가가 되기 쉽고 또 편익 발생이 늦은 사업의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사업의 수요와 편익의 관계는 뭐냐? 이거는 재정사업에 대한 어떤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그에 비례하여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편익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추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국내의 유사 사업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요 추정치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올바른 수요 추정이 필요 조건이 된다. 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강이 있는데 교량을 우리가 건설하는 어떤 재정 사업이 있다. 그러면 뭐 중요한 거는 과연 이 교량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저 교량 통과 차량이 몇천 대가 될 거냐 혹은 몇만 대가 될 거냐를 추정하면은 많이
이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수요죠. 그 수요가 당연히 많으면 그에 따라 편익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수요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이 수요 추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되게 많은 그 재정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어떤 주체들은 이 어떤 재정 사업에 대한 수요를 과대 추정하는 그러한 오류를 많이 범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만, 저쪽에 우리가 거제도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이거 처음에 우리가 거가대교가 이루어지면 차량이 예를 들면 하루에 한 5만 대 정도가 통과할 거다. 그래갖고 편익을 다 추정하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실제로 다 짓고 보니까 5만 대의 절반도 안 되는 차량이 통과하더라. 그런 것은 과대 추정해갖고 이건 잘못된 어떤 낭비적인 그러한 수요 추정이 된 건데 됐고요. 반면에 그러면 꼭 수요를 과대 추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게 또 이 반면에 이 과소 추정의 오류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 과소 추정의 오류는 우리가 9호선,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을 들 수가 있는데, 과소 추정했습니다. 과소 추정해갖고 이 후선 지하철이 지옥철이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모든 거를 갖다가 이게 지금 이용객이 어느 정도 이거밖에 안 될 거야. 그래갖고 딸랑 그 지하철을, 고선 지하철을 내량만 우리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량에 맞게 모든 걸 다 역사도 짓고 이런 식으로 철도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과소 추정이 돼갖고 출퇴근 시간에는 이 지옥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 추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수요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